안녕하세요. 저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이원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반도 분단의 역사와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분단의 역사,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가 분단이 됐을까?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요. 한반도의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과정,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우리 이 한반도는 분단의 역사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자면 고려시대 이후 하나의 국가로 계속 유지가 되었으니까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과정을 보면 이 전체 과정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한국에 직접 관계되어 있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1943년 11월 27일에 있었던 카이로 선언이죠. 카이로 선언에서 보면 이 카이로 선언은 미국, 영국, 중국의 대표죠. 이 세 분이 모여서 이제 이집트 카이로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질서에 대한 처리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여기에서부터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때 한국을 향후 자유독립국가로 승인하겠다. 이 이야기가 가장 처음에 나오죠. 이것에 대한 결의가 카이로 선언에서 있었고요. 즉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한다 하는 이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이 1945년 7월 26일에 있었던 포츠담 선언입니다. 미국, 영국, 중국, 그리고 이제 소련까지, 소련은 이 4개국, 이 소련은 이제 연합국의 일원이었으니까요, 소련도. 이 4개국이 이제 어떤 선언을 한 것이냐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한국에 관계된 것만 보면, 카이로 선언을 실행한다는 것을 다시 재확인하는 이런 선언이었습니다. 즉 1945년 7월 26일까지 국제적으로 한국은 자유독립국가로 승인한다. 국제적으로 이것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연합국이 이제 태평양 전선, 즉 일본과의 이미 이 독일이나 추축국이라고 하면은 즉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추축국, 흔히 세 국가를 이야기하죠. 물론 추축국이라고 이야기할 땐 더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국가들이 이제 세 국가죠. 독일, 이탈리아는 이미 전쟁에서 패배한 상태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일본이었는데요. 1945년 8월 6일 그리고 45년 8월 9일에 미군이 8월 6일에는 히로시마에 그리고 8월 9일에는 일본의 나가사키에 미군이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이 직접 투하된 상황이죠. 이 원자폭탄의 가공할 능력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첫 번째 사건인데 사실은 지금으로 보면 지금의 이 핵 능력은 이 시기에 원자폭탄 상대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확대됐고 훨씬 더 대규모 피해를 입힐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시기에 미군이 이제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는데 바로 같은 시기에 45년 8월 8일에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대한 참전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미군의 주 전선은 이 시기에 사실은 바로 일본 열도에 가까이 있지 않았죠. 훨씬 더 밑에 동남아시아 지역이죠. 남양열도라고 불렀던 훨씬 밑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고 소련군은 물론 소련이라는 땅덩어리 자체가 워낙 넓으니까 소련의 원래 주전선은 사실 독일과의 전선이었는데 이 극동 지역에도 당연히 소련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겠죠, 원래. 근데 소련의 극동 지역이라고 하면 가장 가깝게는 북한하고 바로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죠. 자, 그러니까 8월 8일에 소련이 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겠다 선언을 하고 나서 한반도의 진주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가능했죠.
소련군이 계속 밀고 내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 항복 선언을 했던 8월 15일 기준으로 보자면 8월 15일 현재 북위 41도선 부근까지 소련군이 밀고 내려와서 진주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미군은 아직 한반도에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죠. 사실은 바로 이때에 미국에서 이제 그 38선을 경계로 해서, 즉 38도선이죠, 북이. 이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그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그 남쪽엔 미군이 진주한다 라고 하는 것을 소련 측에 제안을 했고, 소련이 이제 그 수락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군은 1945년 9월 7일이 되어서야 미국의 그 태평양 방면 육군 총사령관이 당시 이제 맥아더 사령관이었는데요. 일본의 항복을 접수하고 나서 첫 번째 포고령 제 1호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월 8일에 가서야 약 7만 2천 명의 미군이 인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북위 38도선 기준으로 그 위쪽으로는 소련이, 그 아래쪽으로는 미군이 이렇게 진주하는 상황이 시작이 됐죠. 어쩌면 이것이 바로 분단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인 이야기이고요. 한국이 분단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분단은 꼭 필연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로 그래서 광복과 분단, 이 과정을 살펴보면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이제 무조건 항복을 했죠. 우리는 그래서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기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8도선 위로는 소련군이, 아래로는 미군이 진주를 했는데 45년 12월에 모스크바 3상 회의가 열립니다. 즉 모스크바에서, 당시 소련의 수도죠. 모스크바에서 3상이라고 하면은 미국, 영국, 소련의 세 국가의 외무부 장관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합의를 하게 되냐면, 첫 번째, 한반도에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세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구성한 후에 미국과 영국, 중국, 소련 등 네 나라, 다 이제 연합국이죠. 이 4개국이 최장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한다. 자, 이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의 결정이 이렇게 있게 되니까 이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신탁 통치. 우리는 일제 식민지, 흔히 얘기한 일제 36년이라고 하죠. 이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즉각적인 자주 독립을 요구했을 때, 그리고 그 자주 독립 국가는 분단된 국가가 아니었죠. 너무나 당연하게 통일된 국가를 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즉각적 독립이 아닌 셈이 돼버렸죠. 신탁 통치를 한다면. 이 신탁 통치 결정에 대해서 따라서 이제 그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측,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측의 대립이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흔히 좌파 세력, 당시 그 소련의 지시를 받은 좌파 세력이 신탁 통치를 찬성했고, 그 반대, 우익 세력은 신탁 통치를 반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이때 이 상황에서부터 이미, 그럼 미국이 예를 들어서 신탁 통치를 반대했느냐? 그건 아니었던 거죠. 미국도 역시 신탁 통치에 합의를 했고, 오히려 소위 그 자유주의 서방 진영을 대표했던 국가, 이 당시에 여기에서 얘기한 중국은 지금 현재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중국이 아니고 장개석 국민당의 중국을 지칭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소위 자유주의 서방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셋, 그 사회주의 국가는 소련 하나, 이 3대 1의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 신탁 통치를 결정했던 상황입니다. 어쨌든 좌우익으로 나뉘어서 찬탁과 반탁 대립이 벌어져 있긴 했는데요. 다만 전 개인적으로는 만일 이때 신탁 통치를 받아들였으면 신탁 통치의 끝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분단이었을까? 이런 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탁이 옳았냐, 반탁이 옳았냐, 그것은 지금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것은, 가정을 하고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만,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만 만일 이때 신탁 통치를 받아들였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과연 분단이었을까? 이런 의문은 들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모스크바 3상회의에 따라서 이 한반도의 진주에 있었던 미국과 소련 두 국가가 이 한반도 문제 처리를 위해서 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이 1946년 3월 달에 첫 번째가 개최가 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회의는 결렬이 됐고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그 합의를, 그러니까 실행 방안에 대한 합의를 결국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바로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국가 수립의 길에 나서게 됩니다. 1948년 8월 25일에 북조선 최고인민회의가 설립이 되고요. 그리고 9월 3일에 북조선 공산주의헌법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국가를 수립한 거죠, 북한이. 이 점에 대해서 이제 10월 12일에 소련이 이제 승인을 했고요. 남쪽은 남쪽대로 국가 수립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48년 5월 10일에 남쪽에서 총선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한의 5월 10일 총선거가 결국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했다는 뜻이 되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통해서 그 재헌의회가 수립이 됩니다. 다만 이 시기에 북한 지역, 아직 선거를 치르지 못했던 북한 지역에 대한 의석은 남겨둔 상태로 재헌의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바로 그해 7월 17일에 재헌헌법이 선포가 됩니다. 우리가 재헌절로 기념하고 있는 날이죠. 그리고 7월 24일에 그 대통령 이승만, 그러니까 이 시기에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재헌의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이 됐고 7월 24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죠. 이것을 보고 이 날짜를 보면 아, 남쪽이 먼저 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따라서 남쪽이 먼저 했으니까 분단은 오히려 남쪽이 더 책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미 남과 북은 국가 수립 과정에 이미 들어간 상태였는데 과연 이 분단의 책임을 날짜 문제로 인해서 남쪽에만 지우는 게 타당할까? 저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자면 이미 이 시기에는 남과 북이 각각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남쪽, 북쪽 모두 자신들의 국가를 수립하겠다 하는 이 경로를 밟아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단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1950년이죠.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3년의 이 전쟁을 거친 끝에 53년에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이라고 하면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전쟁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현재 한반도에 있었던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은 상태,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가 70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53년에 체결이 됐으니까 우리가 2021년이니까 68년이고요. 2023년 내후년이 되면 만 70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한국전쟁이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좀 살펴보자면 가장 큰 특징은 진보 세력의 말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이었던 사건이 진보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당시 진보당의 당수는 누구냐면 이제 그 조봉암 선생이었습니다. 조봉암은 물론 과거 일제와 싸우던 독립운동 시절에는 흔히 얘기한 좌파 계열의 독립운동가였죠. 그러나 정부 수립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에 참여해서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죠. 이 조봉암 씨가 야당이죠. 야당으로서 진보당이라고 한 정당을 만들었는데 이 진보당의 강령이 평화통일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평화통일, 이건 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건데 문제가 뭐였냐면 당시 이승만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 무력 통일, 북진 통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진 통일이라고 하는 건 무력으로 통일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전쟁으로 통일하자?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운 통일 방안이었겠죠. 근데 어쩌면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북진 통일, 무력 통일론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한국 전쟁 이전부터도 무력 통일이었죠. 그러니까 도저히 하다 안 되면 무력으로 통일한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미 한국 전쟁 이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한국 전쟁 이전부터 있었던 북진 통일론을 고수하고 있었던 때에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당시에 이 사법당국의 판단은 남한의 적화 통일을 위한 방편으로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것은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부인하는 것이다. 지금 기준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진보당의 강령은 수탈 없는 경제정책 등 이렇게 아주 진보적인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보적인 정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재헌헌법상에서 재헌헌법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 재헌헌법에 대립되는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이런 진보당의 선언문, 강령 및 정강 정책 이런 것이 북한의 노동당 정책과 상통한다. 이렇게 사법적인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이 진보당 사건은 뭐냐면 결국 이 진보당 당수 조봉암을 사형시킨 사건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사형이 됐죠. 그러니까 이 야당 당수 그리고 심지어 초대 내각의 장관을 지냈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맞수를 이뤘던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던 사람조차 이 평화 통일을 주장해서 그리고 진보적인 경제 정책을 주장해서 사형에 처할 정도로 당시 그 진보 세력은 한국 전쟁 이후에 완전히 말살되는 상황이 됐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결국 한국 역시 유일한 이데올로기는 반공 이데올로기입니다. 냉전 이데올로기 이것이 곧 반공이었죠, 우리에겐. 마치 북한의 유일 이데올로기가 이제 주체 이데올로기가 된 것처럼 한국은 반공, 유일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나서 4.19 혁명이 있었죠. 그런데 4.19 혁명 이후를 혼란기로 규정한 군인들에 의해서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죠. 5.16 군사 쿠데타죠. 헌정이 중단되고 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사 쿠데타가 정당화됐던 논리가 분단 상황, 즉 북한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 혼란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였거든요. 이 비슷한 논리가 또 언제 나오냐면 1972년에 10월 유신 때 또 등장을 하죠. 한국적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란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즉 분단 상태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적과 대립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 그래서 민주주의도 우리는 일반적인 민주주의를 못한다. 한국적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었죠. 결국 이것은 다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것이었는데 이런 민주주의 질서의 파괴라고 하는 행위가 북한에 의한 체제 위협, 그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정당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한국전쟁의 영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냉전 논리, 반공 논리하고 헌법이 충돌한다는 데 있죠. 예를 들어서 헌법 제3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4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3조와 4조는 얼핏 보면 대립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고 했을 때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국가보안법 제2조에 나오는 반국가단체입니다.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 가장 이러한 그 반국가 단체의 대표가 바로 북한이죠, 북한. 그런데 그 북한과 통일을 지향하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 그리고 이를 추진한다? 반국가 단체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막 논리가 반공 그 이데올로기에서를 계승한 헌법 조항과 그 다음에 변화된 현실을 보여주는 헌법 조항과의 막 충돌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나중에 그 남북 간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합의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한 진보적 정권에서의 합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합의가 91년도에 있었던 그 남북 기본 합의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입니다. 이때부터 이 헌법의 이 반공 논리를 계승한 헌법 조항들과는 막 충돌이 나타나죠. 그리고 국가보안법과도 충돌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이 분단 이후, 특히 한국 전쟁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들로 인한 그 충돌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는 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화 운동이 크게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60년에 4.19 혁명이었죠. 자, 그럼 먼저 여기서 4.19 혁명에 대한 동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다. 국민의 권리가 구속받던 시대, 목숨을 바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날에도 그들의 커다란 함성이 들려오고 있다. 일제치하를 벗어나 해방이 되었지만 시국은 여전히 불안했다. 혼란의 와중 1948년 남원만에 총선거가 실시되어 재헌국회가 구성되었다. 이승만은 국회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정부 수립 후 채 2년이 되기 전에 전쟁이 발발했다.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국가를 재건해야 할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은 전쟁의 와중에 불법적인 개헌으로 제2대 대통령이 된다. 그는 1954년 4.4.5 개헌으로 영구 집권의 길을 열었으며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지만 부통령의 민주당 장면이 당선되자 민심의 이탈에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이승만은 대통령 선거에서 커다란 위협이 되었던 자신의 정적 조봉암을 제거하기 위해 진보당 사건을 조작하였다. 조봉암은 1959년 7월 간첩 혐의로 사형당했다. 장기 집권에 대한 음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60년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은 황권을 총동원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획책한다. 자유당은 농번기라는 이유를 들어 정부통령 선거를 2개월 앞당겨 3월 15일에 실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내무부 장관 최인규를 중심으로 공무원을 총동원한 부정선거 계획을 세운다.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의 정권 연장 야유에 세상이 술렁였다. 첫 도화선은 2월 28일 대구였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정부 당국이 야당인 민주당의 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등교를 강요하자 학생들은 분노했고 시위에 나섰다. 그리고 3월 5일 서울 종로에서의 학생 시위, 3월 8일 대전 학생 시위, 3월 10일 수원과 충주에서의 학생 시위, 이틀 후 부산에서도 시위가 있었다. 오산, 포항, 원주,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전개되었다. 드디어 선거일, 사전투표,
3인조 또는 9인조 공개 투표, 자유당 완장 부대를 동원해 투표소 주변을 자유당 분위기로 만들어 유권자를 협박하기, 야당 참관인을 투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대리 투표 등 선거 부정이 자행되었다. 선거 결과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기붕이었다. 그러나 투표일 당일 국민의 기본권이 부정선거에 의해 침탈되는 모습을 바라본 시민들은 분개했다. 특히 마산 시민들은 대대적인 시위에 나섰다. 그때 경찰들은 시민들을 향해 총을 발사하였다. 시민 8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부상당했다. 바로 3.15 마산 의거였다. 장면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3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3.15 선거 무효 선언을 했다. 그날 광주, 진주, 부산, 포항, 서울 등지에서도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발생했다.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했다. 4월 6일 서울에서는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났고 그 열기는 4월 9일 부산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4월 11일 3.15 마산의거 현장에서 사라졌던 마산상고 1학년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다. 학생의 죽음은 처참했다. 마산 시민들은 한 고등학생을 죽이고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권에 대해 분노하며 다시 일어났다. 제2의 마산의거였다. 그러자 4월 13일 이승만 대통령은 마산 사태 등 일련의 정국에 대해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 혼란을 만드는 자는 어디서든지 법대로 처리해서 시국을 정돈해야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강경 담화문이었다. 3.15 선거 이후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학생들의 시위는 4월 18일 서울, 부산, 청주에서 일어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대될 기미를 보였다. 4월 18일 서울에서는 고려대학교 학생 약 3천여 명이 대규모 시위를 감행했다. 학생들의 행렬이 시내를 지날 때 시민들은 열광적인 박수로 지지했다. 드디어 국회의사당 앞까지 도착한 고려대 학생들은 결의문을 낭독했고 이후 귀교 행진을 시작한다. 종로를 지날 즈음 갑자기 100여 명의 괴한이 나타나 학생들을 마구 난타한다. 정치 깡패를 동원한 것이다. 날이 밝았다. 드디어 4월 19일 3.15 정 부통령 선거의 부정을 규탄하고 마산 사건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학생 시민 시위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서울대, 동국대, 건국대, 중앙대, 연세대, 고려대 등 여러 대학의 학생들과 대광고, 동성고 등 고등학생들이 총벌기했다. 수십만 시위 군중은 국제정권 타도를 외치며 지금의 청와대인 경무대로 향했다. 그리고 1시 20분 학생들은 드디어 경무대가 바로 눈앞에 바라보이는 마지막 철조망 바리케이드 앞까지 다가갔다. 그때 경무대 입구를 사수하던 경비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일제 사격을 가한다. 학생들이 쓰러졌다. 이날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도 격렬한 시위가 있었고 전국에서 벌어진 시위로 인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다. 언론들은 이날을 피해 화요일이라고 명명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은 이기붕을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민심은 이미 그를 떠나 있었다. 4월 25일 오후 서울에서 전국을 다시 깨우는 대학 교수단의 시위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다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오후 3시 공순동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 모인 258명의 대학 교수들은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고 쓰여진 프랭카드를 앞세우고 시위를 전개했다. 교수단의 시위로 자극을 받은 시민들은 부정선거의 원흉을 잡아내라고 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지금 사의할 것이며 4월 26일 드디어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사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패한 절대 권력이 결국 국민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5월 19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4.19 희생자 합동유령제가 거행되었다. 국회는 내각 책임제 개헌을 공포하고 양원제를 채택하였으며 헌법에서 기본권에 대한 제한 조항을 철폐하였고 신문, 정당 등의 등록 허가제도 없애고 국가보안법에서 언론 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의 개혁을 했다. 대학교의 학도 호국단이 해체되고 학생회가 탄생하는 등 학원 민주화 운동도 전개되었다. 그해 8월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로 제2공화국이 출범했다. 4.19 혁명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민주화 요구는 들끓었다. 3.15 부정선거 책임자와 부정축제자에 대한 처벌 요구, 교원 노조 등 노동, 청년, 학생운동의 활발한 전개, 한 걸음 더 나아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통일운동의 전개 등 우리 사회는 새로운 정의의 길을 제시해 나갔다. 그러나 장면 정권은 국민의 열망을 개혁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채 군인들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말았다. 5.16 군부 쿠데타였다. 민주주의는 다시 긴 잠으로 빠져들었다. (4.19) 선열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 귀 기울이면 들려오는 함성이 있다. 가슴을 열면 밀려오는 뜨거움이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진 그들의 소리가 들려온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큰 울림 4.19 정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들이 있어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음을. 예. 이렇게 지금 4.19 혁명에 대한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4.19 혁명 자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4.19 혁명 이후에 있었던 특이한 현상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바로 4.19 혁명 직후에 있었던 통일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19 혁명이 있고 나서 소위 정치권 중심으로는 혁신계라고 불리는 분들, 그리고 학생운동, 대학생들이죠. 이 층에서 이 통일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학생들이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즉 판문점에서 만나서 회담을 하자. 통일 문제를 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파워포인트에는 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자료에 보면 사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걸었던 시위하면서 들고 있는 현수막 사진입니다. 바로 여기에 써 있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자, 이렇게 써 있는 그 현수막이 하나 있고요.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자, 또 이제 이런 현수막이 보입니다. 이 시기에 대대적으로 벌어졌던 통일운동은 그런데 바로 다음해죠.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일거에 정리가 돼버립니다.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했던 바로 이제 군사정부 시절부터 혁신계를 비롯해서 학생운동 세력들이 철퇴를 맞게 됩니다. 이러면서 4.19 혁명 직후에 활발했던 통일운동은 일단 공개적으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자, 근데 또 한 번의 우리나라의 그 항쟁이 잘 아시는 1987년도에 있었던 6월 항쟁이죠. 역시 이 6월 항쟁이 있기까지를 보면 4.19 혁명이 있고 나서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요. 그리고 민정이양을 통해서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박정희 소장이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으로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죠. 그러면서 3공화국이 시작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72년도에는 10월 유신, 그 대통령 임기는 6년이고 이 연임에 있어서 제한이 없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신 정무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질서가 사실상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헌법이 통과된 것, 이게 이제 유신 헌법이죠. 우리는 그 시기부터 제4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유신 이후를. 그것이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에 10월 26일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 그러니까 중앙정보부는 지금으로 따지면 국정원이죠.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에게 총을 맞아서 사망한 사건, 바로 11.29 사건이죠. 그런데 그 뒤이어서 79년 12월 12일 날 또 다른 군사 쿠데타, 1.11 쿠데타라고 부르죠. 1.12 쿠데타를 통해서 신군부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80년, 그러니까 기존의 유신헌법에 따라서 한번 선거가 있었고요. 유신헌법에 따라서 치러진 선거가 80년이 맞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5공화국 헌법에 따라서 치러진 선거가 81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대통령 선거는 두 번 다 헌법에 따라서 간접 선거였습니다. 유신헌법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해서, 그리고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해서는 대통령 선거인단, 이렇게 간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됐죠. 그리고서 5공화국이 시작이 됐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과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걸쳐서 한국은 역시 민주화 운동이 날이 갈수록 아주 심하게, 그 저항이 날이 갈수록 심하게 이제 있었죠. 그것이 결국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다시 또 드디어 한국의 그 공화국이 또 바뀌게 되죠. 흔히 얘기하는 제6공화국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6월 항쟁에 대한 동영상 또 역시 잠시 보시고 계속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중 예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6월 항쟁에 대한 동영상 이제 다 보셨는데요. 이 6월 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역시 그 6월 항쟁 자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4.19 혁명과 좀 비슷합니다. 6월 항쟁이 있고 나서 이번엔 그 다음해인데요. 1988년에 들어오면서 이 대학가에서의 총학생회 선거를 할 때 서울대학교의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한 팀이 통일운동에 대한 구호를 걸고 출마하게 됩니다. 실제 이 서울대학교 선거에서는 그 팀은 당선은 되지 못하고 떨어졌는데요. 다만 이 팀들이 제기했던 이 통일운동의 내용은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대학가로 확산이 됩니다. 이러면서 이 시기 마치 4.19 혁명 직후에 있었던 통일운동 때와 동일한 구호가 나옵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남북 대학생 회담을 열자. 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88년이라고 한 시기는 사실은 여름에 88 서울 올림픽이 예정돼 있던 해죠. 그런데 학생들은 남북의 학생회담을 통해서 요구하고자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올림픽을 남북 공동올림픽으로 열어서 남북 간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올림픽이 되게 만들자. 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까지 북한이라고 하면 머리에 뿔난 사람들만 살고 있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면은 다 이상한 사람들만 사는 것으로 과거에 이 반공교육을 통해서는 그렇게 배워왔는데 진짜 북한의 현실이 뭐냐, 이런 북한 바로 알기 운동, 이런 것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주적 교류 운동, 즉 대학생들은 남쪽의 대학생이 북쪽의 대학생을 만나자, 그래서 학생회담하고 교류 협력하자 하는 것처럼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뭐 예를 들면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인들대로 이런 식의 교류 협력을 해보자라고 한 이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자료에 나와 있는 사진이, 하나는 이 남북 학생회담을 요구한 학생들이 판문점으로 가는 도중에 당연히 경찰이 그때 이제 막아섰죠. 막아서게 되니까 모두 이제 뒤로 누워서, 팔짱을 끼고 누워서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시위 장면입니다. 물론 이 사진이 찍히고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누웠던 학생들은 전원 연행이 됐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진은 88년 5월 달에 5월 15일인데요. 바로 이런 그 남북한 간의 통일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요구하면서 명동 성당에서 당시 서울대 자연대 화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조성만 군이 할복 투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만 군의 장례식에 나온 만장 사진입니다. 이걸 보면 공동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조성만의 통일열사라고 조성만을 지칭하면서 통일열사 고 조성만 민주국민장, 이런 만장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6월 항쟁 이후에 역시 또 통일운동은 활발하게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있죠. 4월 혁명을 하고 나선 이것은 다시 5.16 군사 쿠데타로 본격적인 권위주의 체제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6월 항쟁의 경우는 달랐죠. 권위주의, 즉 독재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6월 항쟁 이후에는 민주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사실은 4월 혁명과 6월 항쟁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통일운동 역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걸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즉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질문. 왜 4월 혁명, 6월 항쟁 이렇게 민주화 운동의 승리를 하고 난 직후에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이 크게 전개됐을까? 그것은 아마도 두 차례의 민주항쟁을 통해서, 일단 4월 혁명을 통해서도 그 직후에 들어선 제2공화국 시절에 있어서는 이것은 민주화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았던 시기이죠. 즉
일시적이나마 4월혁명은, 그리고 6월항쟁은 이제 그 비교적 긴 시간을 두고 민주화로 꾸준하게 이행했었죠. 즉, 그러니까 4월혁명이 직후 이제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민주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억압적인 구조, 이것이 해체된 시기였죠. 즉, 억압의 구조가 해체되니까 자유로운 아주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본물처럼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통일운동,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요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4월혁명 직후 그리고 6월항쟁 직후에 또 공통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노동운동의 활성화 역시 공통적인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4월혁명 직후에는 이 교원노조까지 만들어지고요. 노동자들의 운동이 활성화됐는데 이것 역시 이제 그 5.16 군사 쿠데타로 이렇게 그 진압이 됐죠. 근데 6월항쟁 직후에도 6.29 선언이 6월 29일 날 있었는데 7, 8, 9 세 달에 걸쳐서 소위 7, 8, 9 노동 대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집니다. 시작은 이제 울산 지역에서 시작이 되죠. 울산의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렇게 그 대규모 이제 그 공장에서 중공업 이제 대규모 그 기업에서부터 노동쟁의가 시작이 되는데 삽시간에 이것은 전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달에 걸쳐서 대대적인 노동쟁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임금 인상 요구가 가장 컸던 것이었죠. 근데 이런 것처럼 통일운동만 나타났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가 억압 구조가 해체가 되니까 다양한 요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일운동이었다 이것이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유도 또 다른 배경을 살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한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쭉 설명했던 거에 따르면 일단 분단 구조화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죠. 민주주의 체제로. 그리고 나서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있었는데 한국전쟁을 통해서는 소위 진보 세력이 말살됐어요. 이것은 민주주의의 한 날개가 완전히 꺾인 것이었죠. 어떻게 보자면.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진보와 보수. 이영희 선생님이 했던 유명한 얘기죠. 이 두 날개로, 새는 이제 두 날개로 난다. 이런 얘기죠. 진보, 보수라고 하는 이 두 날개 중에 하나의 날개가 완전히 꺾인 상태가 됐었던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이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분단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따라서 온전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그 최종적인 그 귀착점은 분단의 극복, 즉, 통일이 아닐까. 이런 그 구조적인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똑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있었던 한국에서의 독재 체제, 이 권위주의 체제가 분단을 활용한 독재, 권위주의 체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점은 북한 역시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북한 체제도 역시 분단을 활용한 체제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은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이야 남쪽이 잘 사는 걸 알지만, 물론 아주 과거에 사실은 애초에 초기에는 북한이 잘 살았죠. 북한이 잘 살았던 시기였죠. 초기에는. 지금이야 이제 남북한의 국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입니다만, 그런데 이제 북한 사람들은 남쪽이 굉장히 못 사는 줄 알고 있었고 그랬죠. 지금은 아닙니다. 이게 남쪽의 물자도 많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니까 북한도 역시 남쪽이나 북쪽이나 분단을 활용한 독재의 성립,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 그러면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이 왜 약화됐을까? 지금은 통일운동 뭐 이런 걸 좀 찾아보기 어렵죠. 물론 통일운동만 약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흔히 과거에 이야기했던 그 민주화운동, 이 자체가 지금은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시기 특히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이 약화된 이유를 보자면 일단 민주화 이후에는 아예 정권 차원에서 남북 협력을 시도를 했습니다. 먼저 그 88년도에 7월 7일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77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북방 정책에 대한 선언인데 이 북방 정책이 뭐냐? 88년도는 아직 탈냉전이 되기 전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존재를 하고 있을 때죠. 그런데 북한을 제외하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 이게 7.7 선언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자,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협력의 가능성을 찾자. 이런 그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북한 간의 정권 차원에서의 그 협력의 물꼬가 터지고 실제로 그래서 91년도에 가서 아주 중요한 남북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비핵화 공동선언 이런 것입니다. 지금 봐도 남북 기본합의서를 보면 거의 뭐 손댈 데가 거의 없어 보일 정도로 좀 대단히 아주 합의가 잘 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즉 정권 차원에서 해버리니까 민간 차원에서의 그 통일운동은 좀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이후 93년 제1차 북핵위기라고 하는데요. 93년 이후부터 북핵위기가 있으면서 북미 간의 대립이 굉장히 격화되죠. 날이 갈수록 격화됐고 사실 2017년 같으면 언제 북미 간의 전쟁이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격화됐었는데 이런 그 정세 속에서 일단 지금은 아무리 그 대립이 격화돼도 일단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던 상태죠. 그리고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막 계속 이 격화되는 북미 대립이 격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일단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일단 평화를 유지하자.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절박한 요구가 되는 이런 정세가 벌어졌다. 이런 점 역시 또 하나의 그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것이 통일보다 먼저 평화, 즉 한반도의 평화 이런 패러다임이 정착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화 이전의 남북 관계를 보면 쭉 체제 대결과 남북 대화가 서로 이제 존재를 했는데요. 본질적으로는 대결의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1 사태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들 영화 실미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영화 실미도가 바로 이 1.2.1 사태에 대한 것이죠. 북한의 공작원들이 남쪽의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바로 청와대 뒷산, 북악산까지 왔던 사건이었죠. 지금도 북악산 등산로 개방하면서 당시 총격전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대립 상황에서 얼마 안 있다 1971년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벌어집니다. 이때 남북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제기가 됐고요. 자, 그것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한의 중앙정보부장이죠. 이우락 남한 중앙정보부 부장이 평양을 방문했고요. 비밀리에입니다. 비밀리에. 북한에서는 박성철 부수상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역시 비밀리에. 그리고 나서 1972년 7월 4일에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이것을 통일의 3대 원칙이라고 한다. 남북이 합의한 것입니다. 이게.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그랬는데 이 72년 7월 4일에 남북한이 각각 이렇게 정말 귀중한 7.4 남북 공동성명 합의를 했는데 직후에 그럼 남쪽과 북쪽에서 각각 어떤 일이 있었냐? 자신들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남쪽에서는 72년에 아까 이야기했던 10월 유신으로 귀결이 됐죠. 10월 달에. 북한에서는 그 해에 사회주의 헌법 개정으로 귀결이 됩니다.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으로 귀결이 되면서 소위 주체 사상으로의 유일 사상화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공화국에 들어서 1983년에 미얀마의 독립 영웅으로 떠받들여지는 아웅산 장군의 묘소가 있는데요. 미얀마에 가면 당시 미얀마는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의 대한민국과 교류가 별로 없었던 국가였는데 대한민국의 전두환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버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웅산 묘지를 방문하는 전두환 대통령이 아웅산 묘소 방문하는 그 스케줄에 맞춰서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마침 전두환 대통령은
약간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그 대통령의 암살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정말 많은 수행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각 장관들과 이 청와대 실장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도층 인사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건 바로 이제 이 북한의 소행으로 바로 이제 그 수사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버마 당국의 발표가. 그럼 남북 대립이 격화돼야 되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84년도에 남쪽에 굉장히 큰 수해가 있었는데요. 그 남한의 수재민에 대해서 북한이 구호물자를 보내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것을 남쪽 정부가 받았습니다.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왔습니다. 남쪽으로. 이건 협력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85년도에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이루어졌고요. 예술공연단의 교환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렇게 보면 민주화 시절 이전의 남북 관계는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체제 대결의 관계였는데 그러나 중간중간 협력도 있었다. 근데 이 협력이 72년도 7사 남북 공동성명은 정말 안타깝게도 남북한 각자 자신들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귀결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화 이후의 남북 관계를 보면 이제 본격적인 남북 교류 협력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아까 설명했던 88년도에 77선언이 있었는데 이게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입니다. 77선언이 발표가 되고요. 88년 10월 달에는 남북한 간 교역을 허용하는 대북 경제 개방 조치가 시행이 되고요. 89년 6월에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 지침, 그리고 90년 8월에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남북 협력 기금법 등 아예 법령이 제정이 됩니다. 즉 이 시기에 들어와서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자, 이렇게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되면서 그 이후에는 실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전엔 상상하지도 못했던 심지어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바로 이제 북한 입장에선 자신들의 군사적 요충지를 개방한 셈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개성 그리고 금강산을 다 가봤는데 실제로 금강산을 가보면 거기가 이제 그 항구인데요. 금강산에 그 호텔이 배를 개조한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러니까 항구에 정박해 있는 대형 배가 이제 호텔 역할을 한 것이었는데 그 뒤쪽 편으로 보면 군사기지가 있어서 그쪽 배경으로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 하고 검열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바로 군사기지를 개방한 셈이죠. 개성을 갈 때도 보면은 개성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뭐 이제 군인이 아니더라도 여기가 군사적 요충지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개성까지 가는 도중에 즉 이 출경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쪽 땅에 들어가서도 최소한 그 도로상에서는 이 군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버스에 올라와서 검문하는 군인이 있었으나 소위 군대, 전투병력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개성이나 금강산이 갖는 의미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결단을 내렸던 건 맞습니다. 김정일이 이렇게 맨날 이제 강조를 했는데 자기가 굉장히 큰 결단을 내린 거다. 그래서 개성과 금강산이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이었죠. 물론 안타깝게도 지금은 둘 다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 이 남북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94년도 7월 달에 북측에서 먼저 남쪽에 정상회담 제안이 있었죠. 그 카터 대통령이 제1차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고 그리고 남쪽에 왔는데 여기서 딱 전달한 내용이 북한인 김일성 주석이 남쪽의 김영삼 대통령을 정상회담하고 싶어 한다. 이걸 전달했고 남쪽의 김영삼 대통령이 오케이 바로 수락을 해서 정상회담이 막 이제 준비가 되는 과정에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있으면서 일단은 무산이 됐습니다. 제1차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에 가서야 이제 진행이 되죠. 2000년 6월 13일에서 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죠. 그래서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15 공동선언이 나왔고 2007년에 10월 2일에서 4일까지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역시 북한의 평양을 방문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이제 회담이 있었죠. 그래서 14 공동선언이 있었는데 이 두 선언, 그리고 또 있었죠. 2018년에 4월 27일에 판문점에서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회담이었죠. 그래서 판문점 선언이 나왔고, 그리고 2018년에 9월 19일, 요 사이에 또 한 번 원포인트 회담이 한 번 또 있었죠. 판문점에서. 그리고 9월 19일에 평양 회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시 평양을 방문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이 있어서 평양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에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물론 싱가포르에서는 합의안이 있었습니다만 하노이에서는 사실상 회담이 결렬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 그리고 남북한 간의 평화체제로 나아가자.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됩니다. 특히 6.15 선언의 2항에 있어서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남한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 그러니까 국가연합 방안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나온 것인데 그 이후에는 공식적인 통일 방안을 수정해서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통일 방안이 국가연합 방안입니다. 사실상. 북쪽의 통일 방안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기 전에 원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안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이 연방의 결합 정도를 좀 낮췄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보면 낮은 단계 연방제와 국가연합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6.15 공동선언 2항에서 쌍방 간에 이 공통된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요. 글쎄요, 뭐 학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국가연합 방안과 낮은 단계 연방제 방안이 비슷한 방향이다. 그리고 상당히 공통점이 많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당연한 이야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준비한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 그 역사가 어떠했는지 역사와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용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서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를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는 국제사회의 냉전적 갈등 구조와 남북 분단, 국내적으로는 남남 갈등 구조가 중첩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체제와 국가, 사회 차원의 갈등 구조가 겹쳐지면서 갈등 극복이 어려운 게 현실이죠. 이렇게 중첩된 갈등 구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황 전환을 위한 결정적 이벤트를 의도적이고 또 정책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은 실무진에서 그 의제와 내용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쟁점이 해소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정상들이 만나서 이를 추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특성상 남북 정상회담은 국면 전환의 계기로 기능하기도 했습니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 6월 평양공항에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가 도착합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최초로 두 손을 맞잡았고 이 만남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2000년 당시는 북미 제네바 합의의 틀이 유지되고 있었죠. 6.15 공동선언의 내용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한 조항입니다. 동조항은
남북 통일 방안의 이견을 정치적으로 봉합한 것으로 당시 찬반 논쟁을 낳았는데요. 하지만 6.15 공동선언의 핵심은 통일 방안에 대한 합의라기보다는 통일 논의를 일시 유보하고 우선 화해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선언 이후 남북 교류 협력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고 북한의 대외 개방성도 크게 증진되었습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향후 보수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 협력이 대북 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남남 갈등이 본격화되는 계기로도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상회담은 그로부터 7년 뒤 성사됩니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이던 2007년 10월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고 2차 남북 정상회담은 6자 회담의 13합의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의 2차 북핵 위기 속에서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초기부터 북핵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북핵 문제 해결의 3가지 원칙으로 천명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2005년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고 다음 해에는 1차 핵실험을 강행합니다. 14남북 공동선언은 북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온 남북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북핵 문제 해결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실상 무산되고 맙니다. 더욱이 2008년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오이사 조치가 내려지면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것이죠. 오랜 기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남북관계에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훈풍이 불어오기 지지 않고요. 이 의사진장들 만나니까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준비선까지 나와서 맞이해서 정말 감동적. 아니 이런 사람들이 반갑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은 남북한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첫 번째 문서입니다. 1차,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정신을 계승해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죠. 두 정상의 만남은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한 상황에서 진행되었고 북중, 북미, 북러 등 한반도 주변 국가 간의 연쇄 교차 정상회담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은 이행되었으며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그 의제가 확대됩니다. 같은 해 9월 남북정상회담은 평양에서 다시 만납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확대하고 북핵 문제 진정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을 위한 정상회담이 열린 건데요. 남한의 대통령이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을 하고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백두산 천지에 오르는 등 달라진 남북관계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9.19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한 남북 군사 합의서에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 DMZ 평화지대화 등 보시다시피 과거의 군사 분야 합의에 비해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은 북핵 협상 진전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합의를 담고 있었지만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오히려 이것이 한국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해빙기를 맞았던 2018년 남북관계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다시 냉각되기 시작합니다. 북핵이라는 근본 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 구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한은 자력 갱생을 통한 제재 정면 돌파전을 선언하였고 북러 관계 강화를 통해 대미 장기전을 준비하였습니다. 미중 간 전략적 갈등 심화에 따른 이른바 신냉전 구도의 형성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커다란 난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보건 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은 남북 정상이 이미 합의한 사안이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역시 제재와 무관한 분야입니다. 물론 남북 간에는 아직 해결해야 될 군사적인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은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입니다.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는 남북 간 군사적 쟁점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제도로서 남북 정상이 운영에 합의한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합의를 만들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미래의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4.27과 9.19 사이의 남북한 정상은 판문점에서 만나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격의 없이 다시 만나 소통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 돌파를 위해 북한은 남북 군사합의 이행은 물론이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도 남북 정상 합의 가운데 추진 가능한 것들을 우선 실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합의의 법제화 등을 통해 이행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와 성과까지 해서 오늘 준비했던 한국 그 분단의 역사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강의는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 내용을 마치면서 역시 저는 오늘도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 했던 강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분단은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두 번째,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한국의 민주화는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의 강의 내용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강의를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제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대답을 논리적 완결성을 갖춰서 이 대답을 찾고자 하는 것, 아마 이것이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